지금부터 2020년도 한국중어중문학회 축의 연합학술대회 기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중어중문학회 총무이사 안성재입니다. 오늘 저희는 중국 문학과 중국 어학 두 분야의 석학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고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문학 방면에서 강연을 해주실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발표해 주실 제목은 서유기의 에피소드 배치에 대한 불교적 해석인데, 특히 쌍차령과 양계산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강 교수님. 네, 여러 학회 교수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아마도 제가 오늘 기조 발표, 기조 강연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연합학회가 부산에서 개최되고 또 호스트 중에 하나가 저희 부산의 대한중국학회다 보니까 제일 한가하게 지내고 있는 이제 저를 잡아서 이 기조 발표를 하라고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학회로 인해서 학문의 폭을 이렇게 다져왔던 저로서는 학회의 요구를 따라서 그것이 어느 자리이든 저의 공부한 결과를 여러 회원님들께 보이는 것이 도리다 싶어서 제가 이 기조 발표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주제는 서유기 에피소드 배치에 대한 불교적 독해입니다. 삼장법사,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인 현장은 중국에서 인도로 가기까지 그 출발에서 중간 기착지 그리고 인도에 도착해서까지 자신의 서천 여행의 목적이 유식학의 경전인 유가 17지론이라는 유가사지론이라고 불리는 서적을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현장법사, 삼장법사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서유기가 삼장법사의 이 여행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분명히 유가사지론 혹은 17지론이라고 불리는 이 서적의 흔적이 발견될 것이다 라는 이제 전제하에 서유기를 한번 들여다보자. 이것이 이제 이 연구 동기가 됩니다. 전에 제가 서유기를 연구하면서 서유기 전체 에피소드가 일종의 고리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에피소드는 자기 완결형을 가지고 있고 상호 에피소드는 상호 간에 연결되는 맥락성을 가지고 있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완결성이라는 것은 이 스토리가 완결된다는 얘기고,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 번뇌가 일어나서 번뇌를 해결하는 해결점에 이르렀다는 뜻이 되고, 선종의 용어로 치자면 이게 도노적 구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상호 맥락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에피소드는 분명하게 단계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점차적으로 서천의 완성형을 향해서 달려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상호 맥락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이번에는 유가의 지위 점차론에 배대해서 보자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를 두고서 이제 서유기의 특히나 제1고난인 쌍차령의 고난과 양계산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이제 한번 유식의 지위 점차론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이 연구 내용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초기에 출발을 했으니 여행 자세의 확립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유가의 지위 점차론에 의하면 여행의 자본과 식량을 마련하는 단계라는 의미에서 자량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것은 제가 먼저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에피소드를 읽다가 이제 이것이 그것임을 확인하고 이렇게 목차를 잡은 겁니다만, 자량이 그 중에서도 10주에 해당한다는 것, 그리고 본격 여행을 위한 단련 단계에서는 그것이 유식의 자량이 중에서 10행에 해당한다는 것, 그리고 양계산의 직전에서는 여행 목적을 상기하고 다시 왜 내가 여행을 떠났던가를 되짚어보는 10회향의 지점에 해당하고, 양계산 그 자체는 새로운 단계인 그야말로 특수훈련 체력 보강의 단계인 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제가 한번 살펴볼
참입니다. 자, 한번 문장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얘기고요. 전체 구조는 장해체 소설이라서 완결되어 있으면서 맥락성을 갖는다 하는 얘기고, 그 이야기를 불교적으로 이제 도노 점수적 구조라고 저는 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 하에서 이제 쌍차령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면, 그 전에 먼저요, 유가사지론이라는 것은 100권입니다. 그러니까 삼장이 귀국하고 나서 제일 먼저 역경사업에 추진을 했던 것도, 가장 주력해서 추진을 했던 것도 유가사지론의 번역이었어요. 100권이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요. 근데 이제 100권인 만치 이론이 굉장히 정치하고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삼장을 종조로 하는 유식 법상종이 이 문을 열게 된 것은 유가사지론 때문이지만, 실제로 이후에 중국에서 유가사지론, 말하자면 법상종이 소멸하게 된 이유도 이 방대한 이론 체계 때문에 소멸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그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경전이 유가사지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유기의 문학 창작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복잡하고 방대한 이론 체계를 녹여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실제로 대입해 보니까 맞지를 않습니다. 근데 유가의 지위 점차론에는 5개의 점차를 이야기하는 아주 간략화된 점차론이 있고, 이것은 중국의 역대 불교 실천이나 교학에 있어서 다른 지위 점차론, 예를 들어서 소승, 사위, 그리고 41위설, 52위설의 배대도 전부 다 일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등차를 가지고 서유기를 한번 이렇게 배치를 해보니 비교적 맞춘 듯이 딱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발표를 드리는 마당입니다. 우선 유식오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량을 마련하기 위한 단계인 자량이이고, 이것을 41위설에 비교하자면 십주, 십행, 십희향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가행이 더 힘써서 수행하는 단계이고, 십회향의 끝단계와 난정인세 제일법의 단계가 여기에 속하고, 이것이 양계산에 속한다고 살펴볼 참입니다. 그 다음에 견도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성인의 지위라서 양계산이 바로 성인과 현인을 나누는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계산부터는 도를 본 입장, 견성을 한 입장이라서 41위, 52위에 배대자면 십지보살이 첫 단계에 속합니다. 수도인은 십지보살에서부터 초지보살에서부터 십지 마지막 끝에 이르기까지가 여기에 속하고요. 마지막 구경위는 부처의 자리, 불의에 속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넓게 논의된 바가 있다는 것이 유식 오이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쌍차령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서유기 81난 중에 제1난이 쌍차령의 고난입니다. 삼장은 장안선을 떠나서 법문사에서 하루 묵고, 공주성에서 하루 묵고, 국경도시 하주이 보건사에서 하루 묵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출발해서 쌍차령에 이르러서는 호랑이 요괴의 함정에 빠지는데, 곰요괴, 숫소요괴가 나와서 그의 시종을 잡아먹고, 삼장은 함정에 빠져서 길을 몰라 헤매다가 태백성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얘기가 첫 에피소드가 됩니다. 밑에 문장 제가 파란 줄 친 걸 보시죠. 이 시기 삼장의 중국 내 여행은 주로 숙박하며 묵는 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령에 포함되는 십주, 십행, 십회향 중에 십주에 해당한다는 점을 문자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십주 단계는 십주 단계에서는 한편으로는 유식의 이치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식량을 마련하는 것이고, 여행 출발하려니까 여행 약도나 계획과 자금과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 준비 중에 제일 큰 것이 이제 마음의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장이 이 소위 법문사에 이르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음이 생기면 이런저런 마군이 일어나고, 마음이 소멸하면 이런저런 마군이 소멸합니다. 저는 일찍이 화생사에서 부처님 앞에 큰 발언을 했는데 이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가면 반드시 서천에 도달하여 부처님을 뵙고 경전을 구하여 우리의 법률을 구르게 하여 황제폐하의 다스림이 영원히 공고하게 하고자 합니다 하는 건데, 이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유식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삼장이 중국에 수입하고자 그렇게 소원했던 유식의 기본 이치인 만법 유식, 마음이 생기면 모든 것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모든 것이 멸한다는
만법 유식의 이치에 대한 기본적인 튼튼한 이해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3장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출발 단계이다 보니 다리에 힘도 없고 아직 여행의 경험이 충분하지 못해서 실제 여행에 들어갈 만한 파워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기도 해요. 그것을 이렇게 보시죠. 유식의 기본 이치는 3장이 아까 했던 것처럼 모든 모양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예외 없이 부처마음, 열애장의 드러남임을 밝히는 데 있는데요. 근데 3장은 아직 유식의 이치를 이해만 했지 실증하지 못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천으로 가는 중에 사찰, 불상, 탑을 만나면 그것을 씻고 경배하겠다 이랬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사물들이 모두 부처의 드러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3장은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3장은 여전히 한계와 가능성을 함께 담고 있다. 그것을 유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수행의 의식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3장은 아직 기본적인 이해에 도달해 있으니까요. 유식의 뛰어난 진리성에 머물기를 구하지만 주체와 대상을 나누는 습기의 힘을 아직 항복시키지 못했네라는 유식 30종의 이 자량위에 대한 규정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3장은 우리 이 3장이 앞으로 싸우게 될 기본적인 얘기는 나라는 주체의식, 자아의식과 대상이라는 대상의식의 둘로 나누는 이 일, 그리고 둘로 나누기 때문에 집착하는 이 일로부터 얼마나 둘 아닌 단계로의 통합이 이루어지느냐의 문제가 3장의 모든 여행의 핵심 테마가 됩니다. 근데 현재 3장은 주체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고 이곳이 아닌 서천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장소와 부처라고 불리는 특별한 모양이 있다는 생각, 이걸 이쪽에서는 소취라고 부릅니다. 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나가 강하다 보니 속히 성취하려는 조급증이 일어나고 그래서 날이 밝기도 전에 길을 출발하고 바로 이 속성심으로 인해서 호랑이 소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제 제1난이 시작됩니다. 결국 제1난은 나를 강화시켜서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이 현장 자체가 고난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세 명의 요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십주의에게 통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랑이 장군께서 항상 뜻대로 되시니 축하하고 축하합니다. 풍채가 여전하시니 기쁜 경사입니다. 호랑이 마왕이 묻습니다. 두 분께서는 요즘 어떠신지요? 그저 본분을 지킬 뿐입니다. 그저 때를 따를 뿐입니다. 이런 수작이 이제 오가요. 근데 이들은 누구인가 하고 살펴보면 곰요괴를 보면요. 곰요괴는 본분을 지킬 뿐이라고 했어요. 곰요괴가 이제 이 곰은 시를 통해 묘사된 것처럼 푸른 나무를 잡아 꺾을 수 있고 추위가 오면 그것을 잘합니다. 봄이 되면 나타나고 겨울이 되면 굴에 숨는다는 겁니다. 푸른 그거죠. 그래서 이것이 본분을 가리킬 뿐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바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푸른 나무를 잡아 꺾는 것은 자아의 존재성을 과시하는 일이고 겨울에 잠을 자는 일은 의식의 명료성을 상실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자기라는 주체를 세우는 일과 일에 대한 형상화인 동시에 유의적 노력에 지쳐서 혼침에 빠지게 되는 일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곰이 겨울잠을 자는 일과 혼침은 서로 통합니다. 이 곰요괴는 시종의 머리를 자기 몫으로 먹습니다. 머리가 없으면 밝은 관찰과 자각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혼침의 장애가 여기에 증명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숫소는 오직 때를 따를 뿐이라고 자기 근황을 소개합니다. 시에서는 성품을 길들이면 푸른 옷 입은 여인네처럼 얌전하고 달리거나 걷거나 늘상 느리고 머뭇거린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푸른 옷 입은 여인네는 우리 전통 희극에서 정단을 상징하고요. 그것은 노자가 탄 푸른 소를 연상시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푸른 소니까요. 노자가 탄 푸른 소는 이마의 정중간에 외뿔이 난 소입니다. 근데 이 소는 두 뿔이 높이 난 숫소예요. 때를 따름으로 본성에 따라 상대된 현상이고 두 뿔이 났으므로 주체와 대상을 둘로 나누는 이원 분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곧바로 핵심을 찌르는 외뿔소와는 달리 두 뿔이 나 있으므로 이쪽 저쪽을 오가느라고 언제나 한 발 늦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숫소의 상태이고 또한 순종을 모르고 고집을 부리는 이 숫소는 이원 분별의 뿔을 휘두르며 어느 곳으로 날뛸지 모르는 존재이자
언제 어떤 성질을 부릴지 몰라서 불안한 존재입니다. 주체의 대상이 되는 상대가 되는 대상을 세웠다는 점에서 두 뿔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숫소입니다. 이것을 유식이나 불가에서는 도거 혹은 산란이라고 부르는 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숫소는 자기 몫으로 심장과 간을 먹습니다. 심장과 간이 없으므로 내면적 안정과 실속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도거와 산란의 형상적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랑이 장군, 마왕이라고 불리는 이 호랑이 장군은 누구인가? 이 시에서 이제 황공이 두려워하던 백호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 고사에 독사와 맹호를 사냥해서 먹고 살던 황공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백호를 만나자 도술이 안 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져온 형상이 바로 이마가 흰 호랑이 형상입니다. 이마인 호랑이 형상 앞에서 황공의 어떤 도술도 통하지 않습니다. 불교적으로 볼 때 그것은 모든 사량 계교, 그러니까 생각이나 따짐이나 추측함이 끊어져 있으면서 미세한 분별인 보는 이쪽, 보이는 저쪽, 이게 견분상분입니다. 보는 이쪽과 보이는 저쪽이 일어나는 것은 의식적으로 유식에서 아뢰아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뢰아식은 뒤집으면 열애장이지만 뒤집기 전의 상태는 마왕으로 불리는, 마굴로 불리는 그런 별칭을 갖고도 있습니다. 아뢰아식은 깊은 심층의식으로서 모든 번뇌의 뿌리가 되는 자리지만 그것을 뒤집으면 열애장이 됩니다. 유식의 수행은 이 아뢰아식을 열애장의 대원경지로 전환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3장은 모든 요마의 출발지이자 깨달음의 입구인 아뢰아식을 잠깐 대면한 것입니다. 그것이 호랑이 요괴를 호랑이 이마흰 호랑이로 이제 형상화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수 있습니다. 황공이 그랬듯이 삼정법사가 그랬고 시종들이 그랬듯이 호랑이 앞에서는 혼비백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혼비백산은 부정적, 긍정적 의미를 동시에 갖습니다. 부정적 의미로 보자면 현장법사가 지금까지 쌓아온 나 자아의 힘을 강화하는 방식의 유루복덕과 유루지혜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는 점을 가리킵니다. 호랑이 요괴가 두 시종의 팔과 다리를 먹어버린 것이 그것을 상징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분별을 내려놓고 말이 성립하지 않고 뜻이 통하지 않는 자리, 불교적으로 말해서 언어도단 비사량처를 맞대면하는 차원으로 처음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로운 길을 찾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날이 밝을 무렵 요괴들이 저절로 물러난 이유도 이것이고 3장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중에 태백금성이 나타나서 그를 구해주고 보따리를 구해주는 그 일이 바로 언어도단 비사량처의 긍정적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분별과 불이, 유루와 무루, 유의와 무의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라는 뜻에서 이 고개를 쌍차령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괴들이 그냥 사라져요. 서유기 대부분의 에피소드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혹은 어떤 천인이나 불보살의 힘을 통해서 요괴가 사라지는데 여기서는 저절로 사라져요. 왜 사라지느냐면 들어보시죠. 최초의 고난이 일어난 이곳은 유의적 노력과 무의적 맡김이 교차하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쌍차령입니다. 이 고난은 유의적 노력의 분명한 한계에 대한 3장의 자각과 무력감을 내용으로 합니다. 3장은 이곳에서 중국이라고 표현된 가지의 영역을 벗어나서 불가지의 세계로 들어섭니다. 실제로 이전까지는 알 수 있는 지명이고 여기서부터 알 수 없는 지명이에요. 현실적으로. 그 순간 불법에 대한 기존의 지식과 실천 그리고 그에 바탕한 자부심의 붕괴를 체험합니다. 여기에서 그의 두 시종은 분별, 유의, 가지의 영역에서 힘을 발휘하던 유의적 지혜와 유의적 복덕의 형상화입니다. 이들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먹혀버린 것입니다. 3장의 자부심은 여기에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무너짐이 바로 불가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둘 아닌 중도의 도리에 실질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때 태백금성이 나타나요. 새벽의 금성, 샛별은 석가모니가 깨닫는 순간을 함께한 별이라는 점에서 3장의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형상으로 나타날 이유가 충분합니다. 다만 3장은 출발 지점에서 샛별을 만났고 석가모니는
도착 지점에서 샛별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동서의 방향으로 보자면 삼장은 동에서 서로 보면서 샛별을 만났고, 석가모니는 서에서 동을 보면서 중생이 사는 이 지역을 보면서 샛별을 만났다는 점, 그의 눈이 중생계를 향하고 있고 삼장의 눈이 불계를 향하고 있다는 이 지점을, 이 샛별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새벽에 동쪽에 뜨는 샛별이지만 출발지인 동쪽에 있는 삼장에게 샛별은 본래의 출발 지점을 가리키는 것이고, 서쪽의 궁극적 자리에 도착한 석가모니에게는 돌아가야 될 본래 자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발 시 삼장이 만난 태백금성은 어떻게 그에게 방향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그대의 본성이 원래 밝고 완전함으로 그대를 잡아먹지 못한 것이다. 나를 따라오도록 해라.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원래 밝고 완전한 본성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가 갖추고 있는 자성, 불성, 본래 깨달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본래 깨달음을 잊지 않고 수행을 통해 그것을 합치하는 길을 걷는 것이 대승을 걷는 삼장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이 태백금성이 새벽에 나타났는데 자신을 서천의 태백성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태백성은 금성이 서쪽에 있을 때 이름이고 아침에 동쪽에 있을 때는 계명성으로 불립니다. 우리말로는 샛별이고 서쪽에 있는 별은 개밥바라기 별 정도로 불리는, 이렇게 이름을 달리하는 금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쪽의 본래 깨달음과 궁극적 저서쪽의 실제적 깨달음이 둘이 아니라는 점, 삼장이 앞으로 본래 깨달음에 합치되는 길을 걸어 궁극적으로 실제적인 깨달음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을 방향성을 지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계명성으로 나타났으면서 스스로를 태백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런 이제 소위 언어적 어긋남이 여기에서 발견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태백금성은 이 화엄경의 십주보살이 법회보살인데요. 이렇게 지혜와 선정의 진보다리를 찾아준다는 점에서 화엄경의 십주보살과 서로 상통하는 형상을 갖고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제 가지고서 십주와 이 쌍차령의 호랑이 요괴까지 고난이 십주 단계에 해당하는, 십주의 가능성과 출발의 가능성과 출발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점을 여기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쌍차령에서 구원되어서 유백흠 진산태보에게 구원되는 그 장면을 자량이 중에서, 그러니까 식량을 마련한 단계의 세부 단계인 십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자세를 준비를 했다 해서 여행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행은 실제로 이제 이런저런 또 고난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출발을 하자마자 앞에는 사방에 맹수와 독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유백흠이라는 진산태보가 나타나요. 태보는 농림의 호거를 가리키는 말로서 깊은 산중에 살며 무술이 뛰어나 영역 내의 모든 존재를 압도하는 그에게 어울리는 호칭입니다. 여기서 진산은 산을 진압한다는 뜻으로서 문장으로 묘사된 바와 같이 호랑이, 뱀, 독충과 괴수들은 그가 나타나면 사라져버립니다. 요컨대 호랑이와 뱀 등으로 형상화된 망상과 번뇌와 잡념을 진압하는 단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 유백흠에 대한 묘사는 화엄경의 십행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죠. 그때 공덕의 숲 위대한 보살이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받아 보살을 잘 항복시키는 선복산매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십행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사냥꾼으로서 산중의 모든 동물들이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유백흠이 산중호걸인데요. 수행의 단계로 보자면 무수한 동물들에 비유되는 망상 번뇌를 다스리는 다양한 방법론을 갖추어서 활용하게 된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방법론을 화엄경에서는 공덕의 숲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공덕의 숲에서 실천하는 보살의 이름을, 보살이 갖추게 된 산매를 선복산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선복과 진산은 의미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항복시킨다, 산을 진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유백흠, 진산태보는 십행보살의
이 형상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식과 겸상만 말씀드리고 제가 뒤에는 한마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베크미 집에 초청을 받은 삼장이 유베크미 온통 사냥으로 잡은 호랑이 고기, 노루고기, 다양한 고기들을 산처럼 쌓아서 삼장에게 대접을 합니다. 삼장은 먹을 수 없다 하고 유베크미 모친과 아내가 채소밥을 지어서 기장밥을 지어서 대접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상에서 한쪽에서는 유베크미 육식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삼장법사가 채식을 하는 육식과 채식의 겸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육식과 채식의 겸상이야말로 지금 이 소위 십회양의 십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식과 채식의 이 겸상이라는 것은 원래 불교적으로 육조 스님이 한번 실천했던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생략하고 이 소위 겸상이 의미하는 바를 보겠습니다. 육조 스님이 보여준 바 육식과 채식의 겸상은 모양에 구속되지 않는 불이중도 정신을 구현한 현장이었어요. 이에 비해서 삼장과 유베크미 겸상은 수행의 초기, 유의적 노력과 무의적 맡김이 공존하는 상태를 상징하는 장치로 쓰이겠습니다. 그것은 삼장이 전역을 마친 뒤에 목격한 후원의 풍경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유베크는 벽에 활과 화살이 걸려 있고 대들보 위에 2장의 피비린내 나는 호랑이 가죽이 펼쳐져 있는 초당으로 안내합니다. 거기 앉게 해요. 삼장은 오래 앉아 있지 못하고 뜰로 나옵니다. 거기에는 길들은 짐승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사냥의 단계에서 목축의 단계로 건너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축의 단계는 실제로 육식과 채식의 겸상과 의미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 가죽 2장이 걸려있는 피비린내 나는 초당은 삼장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망상과 장애와 싸운 과거를 상징한다면 순화된 사슴과 고라니가 뛰어노는 뒤뜰의 풍경은 크게 애쓰지 않아도 망상이 순화되는 현재를 상징합니다. 나아가서 삼장이 실천하고자 하는 채식은 무의적 실천의 부분적 성취를 상징합니다. 이 채식의 완성형은 인연대로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걸식에 있습니다. 이후 삼장은 본격 여행의 과정에서 걸식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삼장은 식사로 상징된 바 사냥과 육식, 목축, 육식과 채식의 공존, 채식, 걸식의 단계 중에 목축의 단계, 육식과 채식의 공존 단계에 있다. 그리고 이것이 십행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십회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손오공을 구해주기 전에 양계산에서 손오공의 부적을 떼니까 손오공이 동쪽으로 거꾸로 7, 8리를 도로 돌아가게 합니다. 삼장법사를. 그 도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불교적으로 회향이라고 불러요. 돌이킬 회자, 방향 향자. 왜 애써 온 길을 7, 8리 넘어 돌아가게 하느냐면 이것이 십회향, 소위 여행의 출발은 왜 했던가? 나의 여행의 출발은 중생의 제도였고 내 마음의 중생과 외적 중생의 중생 제도였다는 점을 다시 되짚어 보기 위한 이런 일을 회향이라고 부르는데 양계산에서 손오공이 사부님 7리, 8리 그거보다 조금 더 뒤로 물러나십시오 하는 이 소위 묘사가 십회향에 대한 묘사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양계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우선 시간적으로 아마 부족한 것 같고 이 정도에서 저희 소위 이 구상이라고 할까요? 논문은 완성됐습니다만 5분이나 남았군요. 예, 5분 다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양계산 여기서 이제 십회향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양계산이잖아요. 양계산은 두 영역을 나누는데 이쪽까지는 중국의 문법이 통하는 곳이고 저쪽은 달단의 땅이라서 유베크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모든 짐승들이 유의적 어떤 노력으로 항복받을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장애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양계산 저쪽입니다. 그러면 이 양계산은 뭐냐면 불교에서 지금 지위설로 말하자면 현인과 성인을 나누는 경계이다. 현인과 성인을 나누는 이 경계는 현인의 어떤 지혜로도 건너갈 수 없는 격차가 있다. 그것이 이제 양계산 이야기인데 손오공이 천상에서 말썽을 부리고 나서 오행산이었어요. 이 산에 갇혀있어 500년 동안 갇혀있으면서 배고프면 쇠로 된 구슬을 먹고 구리로 된 물을 마십니다.
구리 녹인 물을 마셔요. 그리고 나서 삼장법사가 나타나서 정상에 올라가서 손오공을 가두고 있는 부적을 떼어줍니다. 이 얘기만 말씀드리면 대체적인 얘기가 끝나겠습니다. 불을 우리가 이 정도 안목을 갖추고, 그러니까 삼장법사가 거쳐온 이 정도의 안목을 갖추면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이는 일은 마치 나무를 오래 문대서 열을 내서 불꽃을 피워 올리는 일과 같다고 봅니다. 그것을 오래 기다리고 오래 참는다는 의미에서 서유계에서는 500년이고 소위 유식의 5지위에서는 이것을 참는 지위, 참는 자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리물과 아까 그것은 난이 따뜻하게 만드는 자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구리 녹인 물을 마시고 쇠구슬을 먹는 일은 자아제일주의, 이게 제천대성이거든요. 하늘과 나라를 위대한 성인, 내가 제일, 이 뜻이니까요. 자아제일주의의 손오공이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견딜 수 없는 것을 참았다는 의미에서 참는 자리에 해당하고, 그리고 삼장법사가 정상에 올라가는 건 이제 정상에 올라가서 사방을 바르게 보듯이 모든 일에 대해서 확고한 시선을 갖게 된 일을 정위라고 부릅니다. 정상 정자를 써서. 그리고 마지막에 해방된 손오공이 남들이 어렵게 잡던 호랑이를 단매에 때려잡아서 옷으로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삼장법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유백금도 반나절을 싸워서 이기던 호랑이를 단매에 때려잡다니 세상에 저런 일이 있을까? 세상에 이런 일이 없다는 뜻에서 세제일위, 세상에서 제일 가는 자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가행의 끝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가행에 속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단어의 단서들이 가행위를 가리키는 모든 암호들이다, 상징들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읽고 여기까지가 가행위이고 손오공 이후에 삼장법사에게 이 근고주를 받게 되고 긴고주를 받게 되는 그 뒤의 장면까지가 이제 다른 단계인데, 분명한 것은 첫 단계, 두 단계는 아주 의도적으로 삼장법사가 가져왔던 유식의 지위 점차서를 적용한 그런 에피소드 배치였다 하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기조강연에서 맡은 역할이 발표자로 하여금 시간을 준수하게 하는 것인데, 강연에 빠져들어서 제 역할을 잠시 잊었습니다. 이거는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모실 분은 서울대학교 박정구 교수님이십니다. 오늘은 중국어의 형식과 의미의 조화, 그리고 그의 인지적 투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박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연합학술대회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목이 좀 이렇게 거창한데 제가 감당을 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만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 귀국을 해서 오늘 회장단 패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한국인으로서 중국 의학을 어떻게 연구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항상 숙제였고 또 짐이었습니다. 예.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중국 의학의 연구가 한국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 그 다음 또 하나는 인문학으로서의 중국 의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 부분의 문제는 항상 인문학의 보편성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온 뒤에 제가 대만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도 있고, 그다음 제가 모셨던 지도 교수님도 이제 계시고, 그 틀에서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온 역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그 제목은 중국어만 빼버리면 모든 언어에서 형식과 의미 그리고 인지라는 그 키워드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런데 중국어가 좀 다른 방식으로 언어마다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투영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아주 독특한 언어로 보지 않고 인간 언어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중국어를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오늘 PPT가 상당히 준비는 많이 했는데 다 하지 못하고 아마 뛰어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50페이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의학을 연구하시는 분만 아니라 문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그 신선한 관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나중에 제가 발표가 끝나고 난 뒤에 조언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의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안에 파묻혀가지고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놓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좀 약간 좀 크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문학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강 교수님께서는 이제 큰 학문 대학을 하셨고 저는 지금 소학의 관점에서 좀 크게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그 문장을 보시면 중국어로 我吃了饭吃了 我가 앞에 와 있고 饭吃了 饭도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럼 2번 예문을 보시면 목적어가 한국의 주어가 来客人了 주어가 뒤에 와 있고 洗冷水라고 하는 것은 찬물로 목욕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도구를 나타내는 목적어가 또 뒤에 와 있습니다. 또 어디 놀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취왈도 되고 왈취가 됩니다. 그러면 중국어는 마치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중국어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의 아주 흥미를 돋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어는 중급,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어렵습니다. 정말 고급 중국어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이 발표를 마치고 난 뒤에 그것이 왜 어려울지 그리고 왜 처음에는 그렇게 쉬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가설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목차는 들어가기, 그 다음 중국어에서 주어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중국에서는 안배를 하고 정보 안배의 방식이 어떻게 문장으로 드러나느냐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문장의 형식에 그대로 투영이 되느냐 등등의 문제를 이제 논의하고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좀 거시적인 어떤 담론을 제시할까 합니다. 중국어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한자가 있습니다. 이 한자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음성도 체계도 독특하고 그 다음에 형태수가 다 단음절이고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 다 그리고 지금 현대한어 단어들은 거의 다가 과반수 이상이 이음절 단어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는 굉장히 독특해요. 문법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지도 없고 성, 수, 격, 인칭, 시제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어 문학 내에서도 야 중국어 그게 문법이 어디 있느냐 중국어 그냥 말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문법이 없는 것일까 그럼 만약에 문법이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문법을 설명해야 될까? 그 언어 규칙의 복잡성의 문제는 중국어는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 있어서 먹었다, 시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언어는 뭐 격도 있고 일치도 있고 뭐 하나만 나타나도 되는데 두세 가지가 굉장히 익녀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또 하나의 우리 질문은 중국어가 그렇게 간단하다면 중국어가 인간의 복잡한 그 심상을 어떻게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중국인들에게 절대로 너희들은 언어가 간단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생각도 간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똑같이 생각하고 세계를 같이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어를 보는 데 있어서 중국어의 특수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것을 우리는 보편적인 관점에서 중국어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어 문법이 간단하다 또는 중국어 문법이 거의 없다. 어쩌면 이것은 문법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너무나 협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국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특한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성을 담고 있고 인간의 생각과 인지가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드러나는 언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워취라고 이야기했으면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워하고 취. 워는 소리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래서 모든 언어 기호는 형식과 의미의 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워라는 소리와 워가 의미하는 것, 그 다음 취라고 하는 소리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 근데 워취가 합쳐지면 이것이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한다는 그런 전체적인 사건을 나타낼 수 있을까? 단순하게 F1, F2 부호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워취가 되지만 의미는 나, 가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내가 가는 행위를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약속으로서 두 개의 부호의 관계적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가라는 어떤 조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격표지나 일치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문법화될 수도 있는데 중국은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같이 아까 보듯이 판치러, 워치러 그냥 이렇게 병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두 개의 기호가 결합될 때 단순하게 그 형식과 의미가 1 플러스 1로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럼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의 경험과 인식이 그 안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주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만약 학생이 중국의 주어가 뭡니까? 그러면 아마도 선생님들은 내가 행위를 하는 사람이 주어야. 그런데 중국어 문법책을 여시면 중국의 주어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짜오 웨는 1968년 중국화의 원파 그 영문으로 된 그 책인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중국어 주어의 문법적인 의미, 아까 문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관계적인 의미예요. 워하고 취의 의미. 그거는 행위자와 동작의 관계가 아니다, 중국어는. 그럼 뭐냐? 진술의 대상과 그에 대한 진술이다. 그럼 그렇게 본다면 아까 판치러와 워치러를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에 대한 이제 근거는 중국어에서 실제로 주어가 아닌 행위자로서의 주어가 아닌 문장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영어로 바로 번역이 잘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한국어도 좀 비슷하긴 한데 신발이 찢어졌다든지 그렇게 되면 나도 찢어졌어 하게 되면 이거 영어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중국어는 그렇게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수어와의 관계가 굉장히 느슨하다. 그 다음에 我掉泪了 나는 눈물을 흘렸어. 눈물이 띄어 떨어진 것인지 눈물을 떨어뜨린 것인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분명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문법 체계가 명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아까 고민했던 이제 문제가 한국인으로서 중국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럼 중국인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 다음 내가 갖고 있는 언어의 직관을 거기다 투영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언어의 조사를 통해 가지고 중국어가 어떤 언어 유형에 속하는지를 설정하고 그러한 언어 유형이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제 해석해내는 거죠. 그런 관점이 이제 언어 유형론적인 이제 고찰입니다. 주어라는 개념이 subject 굉장히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주어가 무엇인가 고찰을 했습니다. 여기 1975년 키넌이라는 그 학자는 주어의 특징을 하나하나 이제 묘사를 했는데 한 40가지 정도로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 주어는 그 문법적인 주어, 그건 간단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자질의 복합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어의 자질을 잘 나눠보면 크게 두 가지 자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형태 통사적 자질. 완전히 우리가 서구언어를 봤을 때, 뭐 프랑스어나 뭐 독일어를 봤을 때 문장에서 뭐 격을 어떻게 붙이고 뭐 등등해서 굉장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자질. 그다음 두 번째 자질은 뭐냐면은 주어의 기능과 의미로서의 자질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태 통사적 자질은 과거의 의미 활용적 자질이 계속 쓰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하나 고정이 돼가지고 어떤 문법적인 형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태 통사적 자질 중에서 행동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문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기 보게 되면 뭐 뒤에 그 타不相信自己 그럼 自己의 저지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럼 앞에 있는 타다. 그다음 뒤에 생략되었을 경우에 2번 문장 谈了一会儿就走了 그럼 조의 주어가 뭐냐? 앞에는 주어다. 他想去北京 이때 취의 주어가 생략되는데 앞에는 주어다. 그러면 결국 이 주어가 굉장히 지시성이 강해요. 그리고 지시적으로 굉장히 현자다, 두드러져 있다. 목적이나 다른 성분보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까 의미 활용적인 자질을 좀 이따 이야기할 건데요. 주어가 다른 성분보다 지시적으로 훨씬 우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또는 철수가 뭐 시장 가서 물건을 하나 산다. 철수라는 존재는 먼저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의 존재는 반드시 존재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주어는 현자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언어에서 주어가 목적의 앞에 오는 것이 대부분이지 목적어가 주어의 앞에 오지는 잘 않아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주어의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이 주어인지 이걸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 중국어 같으면 我给他买了一本书 그런데 我一本书는 그 개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어 목적어 빼놓고 나머지는 개사를 써야 돼요. 그러면 주어는 가장 이렇게 격을 나타내는 동사와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게 격이라고 한다면 격을 나타내는 형식을 가장 쓰지 않는 게 이젠 주어고요. 그 다음에 영어의 뭐 3인칭 단수처럼 동사의 일치 표지를 가장 선호하는 것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주어, 그 다음 직접 목적, 간접 목적어, 그리고 다른 어떤 참여 성분,
이렇게 봤을 때 일치표지는 주어부터 붙으려고 하고 격표지는 주어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것부터 격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주어는 가장 현저에서 알기 쉽기 때문에 격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나 밥 먹어, 그 다음 어디에서라고 해야 되고 어디로부터라고 해야 돼요. 주격이나 목적격은 쉽게 생략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일치표지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맨 앞에 있는 명사구, 예를 들면 장산의 사람, 타, 라일러. 타가 대명사이다가 동사하고 붙어가지고 주격 일치 표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주어가 가장 현저하고 의미적으로나 아니면 기능적으로 가장 현저한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조그만 성분으로 일종의 허화라고 하죠. 문법화, 허화가 되어서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의미자질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주어가 잘 되느냐? 일반적으로 언어에서 행위자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도구가 잘 되고 그 다음 대상이 가장 주어가 이제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도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 대상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자가 가장 그 주어가 되기 쉽고요. 여기 화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화용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부호와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이 이 부호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경우에는 이러한 어순을 사용하든지 이러한 형식을 사용하고 저 경우에 저렇게 사용하고 예를 들면 손님은 왔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든 그러면 크른 라일러. 그냥 손님 왔어요 하게 되면 라이 크른러. 똑같은 상황을 묘사하더라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다른 형식을 지금 취하는 거죠. 그래 주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지시적으로 우월합니다. 그래서 주어는 그 명제의 나머지 진술의 대상이 가장 되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어의 화용적 자질이고 주어가 목적어보다 그게 더 현저하고 타동사의 주어가 자동사의 주어보다도 더 현저합니다. 그래서 타동사는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새로운 정보가 되고 주어는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정보가 이제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이제 행위자가 우선이 되지만 중국어는 이제 어떤 진술의 대상이 우선이 되는데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주어의 여러 가지 특징을 제가 아까 화용이나 의미적인 특징이 나중에 문법적으로 허가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통시적으로 본래 현재의 주어는 과거에는 뭐였다? 진술의 대상이었다. 이것이 역사적인 이제 증거가 있고 고대 한어에서 시라는 이 지시사는 X, 시, Y 할 때 X는 본래 타픽, 주제였고요. 시가 주어고 그 다음에 Y가 이제 수로였죠. 근데 시가 이제 그 시츠, 개사, 그 비동사처럼 그렇게 문법화 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 주제로서 진술 대상으로서의 그 주제를 쓰지 않는 언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밥은 먹었다, 판 칠러 이런 식의 문장을 미국 어린아이도 그렇게 사용한다는 게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언어는 다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 문법에 맞는 주어로 이제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오위에는 그리고 주더시 이런 분들은 중국의 주어의 문법적 의미는 뭐다? 바로 주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가 이제 주제 부각 언어다. 영어 같은 언어는 주어가 중요한 언어고 중국어는 주제가 중요한 언어다. 이러한 연구가 나온 게 1976년이고 결국은 1968년 조원님이라는 그 위대한 학자가 우리는 서양의 방식으로 중국어를 연구한 학자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보고 중국어는 다르다.
우린 중국어는 그 행위자가 아니라 중국어는 진술의 대상,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 뒤에 유형론 학자들이 이제 더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는 주어가 부각되고 중국어는 주제가 부각되는 언어고, 동아시아 언어는 일반적으로 이 주어 쪽보다 주제가 좀 부각이 돼요. 한국어는 은는 이가가 다 있지만 그래도 은는을 훨씬 많이 씁니다. 이가는 아주 특별한 경우 주어를 좀 그 새로운 정보로 강조할 경우에만 일반적으로 쓰죠. 예. 그러면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칠러라고 이야기했다면 판하고 칠러의 관계가 뭐냐? 이것이 대상과 동사와의 관계가 아니라 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칠러했다 이런 뜻이죠. 워 칠러는 나에 대해서 진술하는 겁니다. 칠러. 그러면 주제와 진술의 관계, 이 두 개의 부호가 결합되면서 미닝이 그냥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적 의미, 진술이라는 그런 이제 관계적 의미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앞에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정보, 그다음 뒤에 이제 서술을 가하는 이런 방식은 결국은 우리가 화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그 사건을 관찰했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내가 전달할 것인가. 그러면 그 전달하는 방식을 머릿속에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어느 것을 새로운 정보를 줄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방식이 어디에 투영되느냐? 중국어 문장에 투영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그 인구에서 보는 문법을 보는 시각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인지 화용적 정보 안배 방식을 문장의 문법 구조에다가 투영하는 그런 구조를 우리는 정보 구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보를 어떻게 안배할 것인가? 무엇에 대해 진술하느냐? 무엇이 새로운 초점이냐? 이 위에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문장에 투영이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개별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개별적인 것도 제한적인 규칙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그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보편적인 인간 언어 사유의 방식이 문장의 형식에 반영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그 수로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워 헌망하면 워가 이제 주제가 되고 수로, 나머지는 주제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주제가 있는 문장과 주제가 없는 문장, 여러분들의 내가 학생이다, 나는 학생이다,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기본적인 문장이 같습니까? 내가 학생이다가 더 기본적인 문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학생이다가 훨씬 더 전형적인 문장입니다. 인간은 정보 하나를 전체를 통째로 주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항상 알고 있는 어떤 실체를 제시하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부과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무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전형적인 걸 이야기하고, 유표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어떤 제약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는 그 언어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문장입니다. 커런 라일러 라이 커런러 나번수我看过,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 我看过 나번수,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 의미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기능이 다른데 우리는 언어학에서는 이 기능도 의미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화용이라고 했으니까 화용적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중국에서 예쉬라는 이제 부사가 있는데, 예쉬라는 그 부사가 오게 되면 이 예쉬는 항상 뒤쪽에 초점이 와야 돼요. 초점이 앞쪽에 올 수가 없습니다. 장산 예쉬 시환니 하면 장산이 어떤 초점이 될 수가 없고 장산은 반드시 진술의 대상이 되는 거죠. 중국에서 이렇게 칭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양태라고 이야기하는 것.
인간의 어떤 명제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이러한 요소들은 그 요소가 나오고 난 뒤에 뒤쪽에 초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정보를 어떻게 안배하느냐와 관련된 문장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기존의 연구 방식에서 우리가 소위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서구 언어식 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인지 활용적인 인간의 그 언어 사유 방식이 어떻게 문장에 직접적으로 투영이 되느냐, 그것이 이제 중국어에서는 더 많은 그 영역이 그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를 나타내어서 하는 방법, 뭐 강세를 주어서 我去 하게 되면 谁去에 대한 대답이고요. 你去不去 하게 되면 我去, 강세가 달라지죠. 그죠? 강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중국어를 가르칠 때 강세를 잘 가르치지 않죠. 그렇지만 강세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시라고 하는 그 초점 표지만큼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0분 남았어요. 예. 시간을 최대한 압축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맨 처음 초급 중국어를 배울 때, 你好吗? How are you? I'm fine. And you? 이게 이제 잘 써먹지는 못하지만 항상 외워야 되는 그 회화입니다. 그죠? 你好吗? 很好. 또 我很好. 你呢? 我也很好. 그런데 I'm fine, 영어는 I'm fine. 어떻게 지내요? 좋습니다. 그런데 중국어는 항상 흔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 흔이 매우란 뜻입니까? 난 매우라고 안 나타내고 싶은데요. 그래도 넣어야 됩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중국의 흔은 강조의 의미를 상실한 흔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러냐? 예를 들면 어느 것이 좋습니까? 이것이 좋습니다. 우리말로도 어느 것이 좋습니까? 할 수는 있지만 어느 것이 매우 좋습니다.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这个好라고 이야기해서 这个가 초점입니다. 그런데 아까 문장에서 天气怎么样이라고 했을 때 很好가 초점입니다. 그 다음 他为什么不来? 因为工作忙. 이때는 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뭘 의미하느냐? 很이 들어간 문장은 앞에 있는 주어가 주제이다. 서술의 대상이다. 很이 없는 문장은 주제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럼 很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수어가 초점임을 나타냅니다. 很 뒤에 있는 전체가 이제 초점이다.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요? 他长得漂亮이 아니라 일반 长得很漂亮. 你工作怎么样? 工作很忙. 그럼 공조는 진술의 대상이고 헌망이 초점임을 나타내는 그런 표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근대한어, 그다음 고대한어 이렇게 문헌을 보게 되면, 특히 근대한어 문헌을 보게 되면 형용사가 수어가 됐을 때 거의 대부분이 앞에 정도부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주어는 진술의 대상이죠. 중국어의 언어적 특징이 그러니까 수어가 이젠 초점이 되는데 수어의 정보를 풍부하게 해주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더 늘리게 됩니다. 그렇게 정도부사를 계속 써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강조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래도 정도부사를 써야 됩니다. 그럼 이때 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普通話에 많이 쓰는 거지만 동北이나 남방이나 상해, 그 다음 저쪽 서쪽으로 가게 되면 다른 형용사를 사용하는데 헌에 상응하는 형용사가 꼭 하나씩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부사부터 정도를 강조하는 기능을 잃게 되는 거죠. 예, 제가 남아있는 게 많은데 예를 들면 把这句 5분 만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把这句를 보게 되면 把手绢洗得很干净은 되지만 把手绢洗得干净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헌을 넣어야 초점이 된다고요. 把这句의 보호가 초점인데 把这句의 헌을 빼버리게 되면 초점화시키지 못하게 되면 불가능한 겁니다. 나머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는 흔히 강하게 읽지 않는 헌, 습관적으로 붙이는 헌은 결국은 그 뒤에 있는 수로가 초점임을 나타낸다. 중국어의 한국어의 무엇을 했다, 실현을 나타내는 중국어의 조사들이 많습니다. 그普通话에는 러이, 러얼, 떠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 我昨天买了一本书 되지만 我昨天买了书 안 됩니다. 我吃饭了는 되지만 我吃一碗饭了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하려면 什么时候来的라고 해야지 什么时候来了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이 세 개의 그 상표지가 똑같이 실현을 나타내지만 아까 중국어는 화용의 어떻게 쓰느냐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했죠. 이 세 가지가 다른 식의 이제 초점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동사 바로 뒤에 있는 러는 목적어를 초점화시켜야 되고, 그다음 문말에 쓰이는 러는 동사 수로 전체를 초점화시켜야 되고, 문말에 쓰이는 떠는 수의 앞쪽에 오는 성분을 초점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我在看书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我看着书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너를 내야 되고, 의문을 만들 때 你在看什么 되지만 你看着什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谁在看书 되지만 谁看着书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在와 这의 기능은 뭐냐면 这는 배경적인 정보를 나타내고 在는 전경을 나타내는 거예요. 훨씬 더 이제 그 부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제 성분이 되는 거죠. 吃了饭은 전경을 나타내는 거고 吃饭은 배경을, 吃饭는 전경을. 그러면 이렇게 정보를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표지도 다르게 사용한다. 그다음에 여기는 예를 들면 중국의 부사 하나만 보겠습니다. 지우를 보게 되면 지우가 쓴 문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一个小时 지우 写了100个字 이거에다가 강조를 해요. 정도 그 악센트를 줍니다. 그렇게 되면 1시간 만에 라는 뜻이고 一个小时 지우 写了100个字 뒤쪽에 강세를 두게 되면 1시간에 100자만 썼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런 성분들이 중국어에 많습니까? 아주 많아요. 그러면 이 성분들과 뭐가 호응을 하느냐? 강세를 받는 부분과 호응을 해서 강세를 받는 부분이 초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렇게 많은 설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설명대로 원어민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점과 호응하는 성분, 그리고 어느 부분에 스트레스를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은 여기 또 차이, 예 등등이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제가 한 2,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중국어는 도상성,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논리적인 시간이나 사건을 보는 그런 시간적인 흐름이 문장의 형식에 그대로 나타나죠. 가오싱의 추치와는 가오싱한 상태에서 추치와를 하는 거고, 왈더한 가오싱은 놀다 보니까 재밌어지는 거예요. 회자 치판은 집에 가서 밥 먹는 거고, 치완판 지금 회자는 밥 먹고 난 뒤에 가는 겁니다. 한국어처럼 뭐 하고 여서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뭐가 중요하냐?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는 시간적인 순서를 그대로 이제 투영하는 거죠. 그런데 예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칸 띠에닝, 칸 띠에닝 취도 되고, 그다음에 쭈진 취도 되고, 진취 주도 되고. 그럼 이런 예외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원래는 시간적인 도상을 이제 지켜야 되는데 유추 작용이 일어나면서 기능적으로 이제 이제 분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到北京去了는 되지만 到北京去过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중국어에서 동사구 뒤에 방향을 나타내는 라이치를 쓴다. 이거는 시간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왜 그러냐?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혹시 소수의 학자들 이것은 알타이어하고 접촉해서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있는데 좀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그 아주 특수한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쿤绳子우리가 그 끈을 갖고 신발을 묶는다. 신발을 묶을 수도 있지만 신발에 끈을 묶는다. 그건 결국은 도구가 아니라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의 대상이라도 문장 형식 안에서 이것을 도구로 인식할 수도 있고 대상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으로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허따베이, 따베이를 녹여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따베이 안에 물을 마시는 거죠. 그런데 따베이 안에 물이니까 환유적으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시렁수의 시마오비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경제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본래는 용 렁수의 시, 용 마오비 시字 이렇게 해야 되지만 비라든지 그 무엇을 씻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 참여자의 일부분을 목적 뒤에다 이제 놓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이 고차화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시의 마오비라는 그러한 이제 그 표현도 있습니다. 지금 결론 부분인데요. 여기서 실제로 여기가 좀 중요한데, 중국어 문법이 간단하다고 하는 것은 문법의 범위를 너무나 협소하게 본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떠한 방식을 사용해서라도 그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비상이라는 학자는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의 언어를 볼 때 우리가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 기존의 그 문법을 고찰해 뭘 봤느냐? 가시적으로 visible 한 복잡한 것만 봤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복잡성도 봐야 된다. 그리고 중국어는 고도로 비가시적인 복잡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중국어는 언어의 발전이나 시스템 안에는 두 가지의 힘이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얼마나 명료하게 나타내느냐. 한 번 쓰고 또 부호를 더 한 번 쓰고 해서 더 명확하게 나타낼 수도 있고, 한 번만 이야기해 주면 그냥 알아듣는 거죠. 그 경제성. 그러면 그 두 가지의 힘이 이제 작용하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그 언어 형식 밖에 있는 외적인 인지 활용적인 원리가 그 중국어의 형식에 바로 이제 투영되는 것이고, 내적 통사 형태 교치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아까처럼 일치 표지를 붙인다든지 이런 이제 규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도 어디서부터 왔느냐? 외적 인지 활용 원리가 문법화되고 허화되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영어 같은 그 언어는 이쪽 부분이 굉장히 크지만 중국어는 반대로 인간의 인지와 활용이 바로 투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종국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갑자기 의문점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이 느낌을 중국어로 我觉悟到了这些라고 해야 되나요? 这些觉悟到了我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역시 한번 후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학회가 끝나고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까지 오지 못해서 이 아름다운 시간을 같이 향유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저녁 시간에 이 귀한 질문 두 가지로 두 연사님께 꼭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중어중문학회 유튜브에 내일 저녁까지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조 강의였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두 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기조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